이제 이어서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가치관은 이제 굉장히 구체적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의 행동, 경향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신념의 시스템을 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가치관, 뭐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성격을 반영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가치가 참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사형제도가 옳으냐, 옳지 못하냐, 또 권력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다들 이제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특정한 행동 방식, 또 뭐 결과, 상태,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반대되는 행동 방식이나 결과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믿음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에는요, 이 판단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고 또 무엇이 바랄 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가치관에는 이제 내용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강도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동 방식이나 결과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강도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이 가치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강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길 때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이 가치 체계, value system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유, 뭐 쾌락, 자존감, 뭐 정직, 순종, 뭐 평등 이러한 이제 가치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가 이게 부여하는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이 구성되는 이 가치의 위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은 사람들의 이제 태도 그리고 동기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이 인간의 어떤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조직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 사전에 이제 자신에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관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이러한 관념이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제 해석 그리고 뭐 특정한 행동이나 결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선호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가치관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때로는요, 이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조금 흐리게 만들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임금을 성과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옳으냐, 뭐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측정하는 것이 잘못이다. 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제 조직이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 입사한 조직이 성과가 아니라 이제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많이 보상을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실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어지면서 이제 직무 불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열심히 해봐야 뭐 내가 보상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조직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쏟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반대로 만약에 뭐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자신의 가치관과 내가 입사한 그 조직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임금 정책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태도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가치를 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밀턴 로키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를 갖다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궁극적 가치와 이제 도구적 가치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궁극적 가치는 이제 터미널 밸류즈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바람직한 결과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가치들은 이제 사람들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루고 싶어하는 이제 목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도구적 가치가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탈 밸류즈라고 하는데 이 바람직한 행동 방식 또는 뭐 궁극적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 어느 한쪽에만 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전부 다 중요성을 부여를 하죠. 궁극적 가치는 이제 뭐 번영, 뭐 경제적 성공, 자유, 건강과 안녕, 세계 평화,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도구적 가치에는 이제 자율성이나 독립성, 뭐 개인적인 훈련, 뭐 친절, 목표 지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궁극적 가치하고 이 도구적 가치 사이에 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균형을 도달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대별 가치관도 있어요. 이 많은 연구자들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관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일터에서 이제 가치관을 분류하는 분석을 이제 계속 시도를 해왔습니다. 뭐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뭐 베이비 부머들도 있고 X세대, 뭐 밀레니얼 세대 이런 명칭들한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세대별로 가치관을 좀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뭐 재미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 실증적인 그 연구 기반이 존재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초기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방법론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 세대 간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정확히 좀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또 기존 연구들의 이제 결과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세대에 대한 어떤 그 일반화 이런 게 좀 과장되어 있거나 또는 좀 잘못되었더라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이제 성격과 이제 가치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30년 전에 이제 기업들은 이제 개인을 어떤 특정한 직무에다 이제 이제 배정하는 일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성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서는 이제 이 성격과 가치가 이제 조직에 잘 맞는지에 대한 이런 관심으로 이제 조금 확장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경영자들이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어떤 능력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좀 적응을 하고 또 조직에 계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 이런 그런 직원들의 유연성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영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개인 직무 적합성입니다. 이 직무의 그런 요구사항과 이 개인의 특성을 좀 잘 맞는지를 살펴보는 이제 그런 이제 노력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 바로 이제 존 홀랜드의 성격 직무 적합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PJ Fit이라고 하는데 Personality Job Fit Theory입니다. 그래서 직업 선호 조사 설문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60여 가지의 직업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자들이 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직업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직업 이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요. 그 응답들을 좀 모아서 이 성격 프로필을 구성을 하죠. 이 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6가지 성격 유형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직무 만족도라든지 이직 그런 의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직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신의 어떤 성격 그 특성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헐랜드가 이제 구분한 그 6가지 성격 유형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뭐 기술이나 힘, 뭐 조정을 요구하는 신체적 활동을 선호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 성격 특성은 좀 수줍고 뭐 진실되고 일관성도 있고 안정적이고 수용적이고 실용적이더라라고 해서 요것과 관련된 이제 직업이 이제 기계공이나 드릴 프레스 기사, 뭐 조립 라인 작업, 뭐 농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제 탐구적이 있습니다. 그 뭐 생각, 뭐 조직, 이해를 요구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것이죠. 성격 특성으로 보면은 뭐 분석적이고 창의적이고 뭐 호기심도 많고 독립적인 뭐 이런 것이고요. 관련 직업으로는 생물학자, 뭐 경제학자, 수학자, 기자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또 유형 중에는 이제 사회적이 있는데요. 타인을 도와주고 개발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것인데 사회적, 뭐 친근한, 뭐 협력적, 이해심 많은 이런 이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 직업으로는 사회사업가, 뭐 교사, 상담가, 임상심리학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전통적이 있는데 질서 정연하고 모호하지 않은 규칙에 따라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성격 특성은 이제 규칙을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상상력이 없고 융통성이 없다라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직업으로는 회계사, 뭐 대기업에서의 관리자, 뭐 은행 창구 직원이라든지 사무 직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성격 유형 중에 이제 진취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획득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 성격 특성은 자신감이 있고 야심적이고 열정적이고 지배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 직업으로는 이제 법률가, 뭐 부동산 에이전트, PR 전문가, 뭐 중소기업의 경영자 이런 직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또 마지막 유형으로는 이제 심미적이 있습니다. 창의적 표현을 허용하고 또 모호하고 비체계적인 활동들을 선호를 하는 것이에요. 성격 특성으로는 이제 상상력이 풍부하고 불규칙적이고 이상적이고 감성적이고 비실용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관련 직업으로는 이제 미술가, 음악가, 작가, 실내 장식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성격 직무 적합성 이론이 이제 개인 직무 적합성, PJ 핏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좀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개인주의적 그 국가들 있잖아요. 미국이나 호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 직무 적합도, 이런 것들이 좀 증가를 하는 것이 이 개인의 직무 만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전체주의적 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직무 적합도, 이게 직무 만족을 잘 설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뭐 그런 기대를 갖지 않을 뿐더러 또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적 문화에서 이제 활동하는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PJ 핏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직무를 설계를 하는 게 이제 또 문화적 규범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 기존의 구조화가 되어 있는 직무에 잘 들어맞는 사람을 찾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개인 직무 적합성, 이 PJ fit 말고 또 이제 개인 조직 적합성, PO fit이라고 합니다. Person Organization Fit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그런 조직, 이런 조직에서 이제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 성격이 적합하지 않는 이런 조직에서는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빅5 이론, 여기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은 이 외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이고 팀 기반의 그런 문화에 좀 잘 어울리죠. 또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지지하는 그런 조직 문화, 이런 거에 좀 어울리고요. 또 개방적인 사람들은 좀 전통보다는 혁신,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에 잘 어울릴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누군가를 채용을 할 때, 이럴 때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이 조직 문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선발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직무 만족이 높아지고 또 이직률은 또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기 전에 보면은 그 회사의 웹사이트 방문하기도 하고 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많이 확인하게 되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조직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의미인 거죠. 왜냐면은 어렵게 뽑았는데 이분이 이제 조직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나가면은 굉장히 회사의 입장에서도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들 중에서도 조직의 어떤 철학이나 뭐 정책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담고 있는 그런 조직들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일과 가정의 이제 균형을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잘 전면에 내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이 앞에 이제 PJ fit, PO fit 말씀드렸는데 또 그 외에 또 다른 또 적합성이 있습니다. 이 적합성으로는 이제 개인 집단 적합성이 있고 개인 상사 적합성이 있는데, 개인 집단 적합성은 이제 팀 내부의 이제 상호작용이 중요한 그런 이제 영향력을 가지는 팀 기반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상사 적합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낮은 개인 상사 적합성, 이게 낮은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도 낮아지고 또 성과 저하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상사 적합성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합성의 모든 차원들을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개인 환경 적합성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각 차원이 이제 그 직무 태도를 좀 예측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문화에 좀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동아시아, 유럽, 그리고 이제 북아메리카 이런 데에서 이제 개인 환경 적합성에 대한 그 메타 분석 결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분석한 그런 결과들을 보면은,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조직 적합성, 개인 직무 적합성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업무 태도를 가장 잘 예측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요 두 가지 개인 조직 적합성하고 개인 직무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에서 좀 영향력이 좀 덜 하고요. 또 동아시아 우리를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영향력이 적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 성격은 이제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가치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문화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치에 대한 이제 문화 차이를 연구를 하는
이런 연구자들이 많은데요. 이 헙스테드 모델하고 글로브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모델입니다. 먼저 이제 헙스테드 모델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헙스테드가 이 40여 개 국가에서 11만 6천여 명의 IBM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들의 이제 직무 관련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차이들을 발견했던 거죠. 첫 번째가 이제 권력 격차입니다. 이제 권력 격차라는 것은 그 국민들이 이제 기관과 조직 내의 권력이 불공정하게 분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 권력 격차, 그러니까 파워 디스턴스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워 디스턴스, 이제 권력 격차가 큰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급 상승을 어렵게 만드는 등급 제도, 뭐 인도의 그 뭐 카스트 제도, 이런 이제 권력에서 이제 불평등이 크게 존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용인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권력 격차가 굉장히 큰 문화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권력 격차가 작은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평등 그리고 또 기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가 있는데 개인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집단의 일원보다는 개인으로 이제 행동하기를 바라고요. 어떠한 다른 가치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이 전체주의는 이제 반대 개념인데요. 사람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이들이 자신을 돌봐줄 거라고 또는 이제 보호해줄 거라고 믿고 이제 끈끈한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또 이제 남성성, 여성성이 있는데요. 남성성 같은 경우는 이제 홉스테드가 세운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가 이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보는 대신에 이제 전통적으로 남성적이라고 여겼던 뭐 성취, 권력, 통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그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가 남성과 여성한테 각기 다른 어떤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성이 지배적이라는 그런 지배적인 위치 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런 남성성을 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오면서 이제 많이 좀 희석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제 여성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높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의 어떤 그 차이를 크게 두지 않고 이 남과 여를 동등하게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불확실성 회피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체계화되지 않는 상황보다는 좀 구조적이고 체계화된 상황을 더 선호하는 정도가 불확실성 회피라고 하는데요. 이 불확실성 회피가 높은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 또는 모호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요. 이런 불확실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법과 통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불확실성 회피가 낮은 문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받아들이는 거죠. 또 그래서 규범을 좀 덜 중요시하고요. 더 많은 위험도 감수하고 변화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성향과 단기 성향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의 헌신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장기 성향 문화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이고 검소하고 또 근면, 전통 이런 것들을 좀 중시를 합니다. 단기 성향 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을 중요시하는 거죠. 카르페 디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더 쉽게 좀 받아들이고 또 이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변화의 어떤 장애물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홉스테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이제 국가별로 좀 점수를 좀 보면은 권력 격차는 일단 말레이시아가 가장 높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미국은 이제 엄청 개인주의적인 나라고 호주, 영국도 거의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적인 나라입니다. 가장 전체주의적인 나라고 또 가장 남성성이 높은 나라는 또 일본이고요. 여성성이 높은 나라는 가장 높은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또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게 가장 강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또 불확실성 회피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홍콩은 이제 가장 장기 성향을 보였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단기 성향이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 격차 순위가 보면 뭐 한 27위, 8위 뭐 이러니까 뭐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를 봤을 때 순위가 43위니까 약간 집단주의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남성성 대 여성성도 봤을 때 41위로 보니까 이제 남성성이 그래도 더 높은 그런 나라고요. 불확실성 회피 측면에서는 16에서 17이니까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좀 잘 받아들이는 약간 이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 장기지향 대 단기지향 대 봤을 때 5위라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장기지향적이고, 그러니까 근면성실한 그런 특성들을 좀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브 모델은 이제 그 1993년에 이제 연구됐던 그 프로그램이고요. 이 리더십하고 이제 국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연구팀에서는 이제 국가 간의 어떤 문화 차이를 갖다가 9가지 차원에서 이제 좀 제시를 했습니다. 뭐 권력 격차, 뭐 개인주의, 전체주의, 불확실성 회피, 성차별이라는 이제 홉스테드에서 말하는 그 남성성, 여성성 요 개념하고 좀 유사하고요. 또 미래지향성, 아까 홉스테드에서 장기 성향, 단기 성향 요거하고 좀 유사한데요. 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이 글로벌 모델에서는 이제 인도적 성향이 있습니다. 뭐 사회가 이타적이고 자비로우며 또 친절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정도 요게 좀 들어있고, 또 실적 지향 성향이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이 실적 증대를 장려하고 좀 보상하는 그런 정도, 이런 부분 좀 추가적인 차원이 더 있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모델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두 모델, 홉스테드 모델하고 글로벌 모델 둘 다 장단점이 있고요. 또 홉스테드 모델을 다 글로벌 모델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둘 중에 뭐가 더 낫다라는 것을 좀 보기는 어렵고요. 글로벌 모델에서 이제 두 가지의 차원이 더 추가됐다라는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 한번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성격이 물론 모든 행동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좋은 시작점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뭐 이론이나 연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격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더 영향력이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빅5 이론은 특히 이제 중요한 발전이었죠. 그리고 또 어둠의 세 요소, 아까 기억나시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모든 특성은 뭐 직장 내에서 보여주는 그런 행동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이상적인 어떤 성격 특성의 조합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성격은 이제 사람들이 왜 어떠한 방식으로 좀 행동을 하고 또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직원들을 좀 성격에 잘 어울리는 자리에 좀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관 같은 경우는 뭐 태도나 행동 그리고 인식의 기저에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가치관은 이제 조직 내에서 어떤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 간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개인이 지니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신이 속한 어떤 문화권 그리고 가치관과 일맥상통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영자들께 좀 드릴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직무 후보자들을 좀 걸러낼 때 조직이 중요시하는 어떤 기준들에 따라서 뭐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그 빅5의 성격 특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떤 심층적 자기평가 또 나르시시즘 이런 다른 특성도 중요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MBTI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단점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또 팀 내에서 좀 소통을 장려하고 갈등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것들 이 MBTI를 갖다가 좀 교육 훈련 뭐 이런 개발 프로그램에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직무, 뭐 업무팀 그리고 조직을 평가해서 이상적인 성격 적합성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관찰 가능한 성격 특성을 평가할 때는 상황적인 요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격 특징을 좀 확실하게 좀 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힘을 좀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왜 아까 전에 강력한 힘, 상황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여야지만 성격 특징을 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차이를 많이 고려하면 할수록 그 업무의 행동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잘 작동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